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크게 대별을 하면 이렇게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보다 보니까 검찰이 낸 25년 12월 6일자 특검 의견서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그 262, 263면을 보면 이게 2017년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피고인이 그 수사팀장으로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낸 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 탄핵 결정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이렇게 대검에 이첩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탄핵 이전에 이미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끝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검찰이 자료를 낸 건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못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저희가 그러니까 공범들 예를 들어서 그 뇌물을 제공한 측,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뇌물죄 수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 근데 글쎄 뭐 공범 예를 들어서 뭐 직권남용에 공범이 있어서 그 공범을 조사한 거야 그건 할 수 없는데 예. 그래도 대통령에 그거를 지금 대해서 뭐 저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대통령을 저 조사하거나 저 그런 거는 예. 안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네. 특검이 의견서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뭐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이거거든요. 대통령이 퇴직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범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증거 보존 정도 차원의 그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뭐 직권남용이든 뭐 뇌물이든 그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조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변호인한테 얘기했지만 뭐 처음에는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다가 뭐 못 조사하려고 받겠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조사를 받을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 보자 했다가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사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물어보는 취지는 네. 지금 변호인은 시종 일관 어쨌든 대통령은 불소 특권 때문에 수사조차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주장의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증거 보존의 어떤 뭐 이런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 강제 수사라든지 뭐 체포, 압수수색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지 않는 거를 뭐 강제로 막 부른다거나 예.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예. 저희도 그래서 대검에 보내고 정리해서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가 의견서로 되시니까. 한번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입장이 어떤 것인가, 피고인 측 입장이 어떤 것인가. 그게 이번 법정에서 가장 날카로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판사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되물었습니다. 박근혜 수사 당시 본인이 직접 세운 원칙, 그 원칙이 지금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까 법 논리에 강하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이제 본인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 상황에서 헌금 2,500억을 외치며 윤석열이 현역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층은 여전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안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봐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변호인단이 이탈한 재판에서 윤석열 본인이 직접 어떤 논리를 내놓느냐. 그 육성이 이미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리 싸움이 아니라 서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이 국면. 누가 여론을 먼저 잡느냐가 향후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윤석열 죄가 많으니까 모두가 힘들다. 네, 재판이 8개예요.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잠깐 좀 짚어볼까요? 왜냐?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매우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야 돼.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이가 재판정에 나와서 수사하기 많이 힘드시죠? 네. 판결하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가르마 타드립니다. 이건 뭐 연어도 안 사줬는데 회유도 안 했는데 그냥 400 해버렸습니다. 예. 법당에서 김건희랑 같이 전성배 씨 만난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 예, 중앙지검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 그 전성배 씨 집이라는 곳에 와이프랑 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서 절연한다고 해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 아우야. 나 만날 수다. 김건희랑 나 만날 수다. 국민의힘 400억 초에내라. 이제 다음 재판에 나와서는 사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선거 캠프도 제가 하나였겠습니까? 먼저 아주 오랜만에 윤석열 근황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윤석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안 다뤘어. 워낙에 윤석열이가 죄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네. 내가 뭐 때문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 워낙 많았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저 과장이 아니라 판사가 물어봤어. 아, 당신은 근데 여기 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허를 찔린 듯한 질문이라는 듯이 아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그 영장이 많이 나. 진짜야. 과장 아닙니다. 물론 이슈가 안 되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입니까? 무슨 사건으로 구속 중이죠? 지금 뭐 영장이 뭐 여러 건 동시에 진짜네. 어떤 건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는 거야. 특검 측은 혹시 아시나요? 구속 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 뭐 영장이 많아. 계속 그냥 진짜였네. 과장하면 내가 뭐 말만 하면 자꾸 과장한다 그래. 진짜지? 내 집이다 하고 사는 거야. 구속 만료가 언제냐? 솔직히 만료는 자기한테는 중요한 이슈잖아. 언제 나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야 돼. 계산 희망이니까. 아니 뭐 워낙 많이 그냥 사는 거야. 아니 뭐 안에서 그 돈도 많이 벌고 뭐 아유 뭐. 진짜. 자, 여기도 뭐 사람 사는 데입니다. 밥도 나오고, 뭐 나름 살만합니다. 여기가 뭐. 자, 관련한 이야기 아이고.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이가 너무 딱해 보여서 윤석열이가 지금 뭐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지 윤석열 구속 이력에 대해서 네. 저희가 정리했죠. 저 윤석열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자, 작년 1월 19일 내란수계 혐의로 구속이 됐고 3월 7일날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났죠. 네. 그런데 이제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이 되고 아. 또 올해 1월에 일반 이적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이적 혐의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속 만료와 관련해서 우리 법조인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심, 2심, 3심 각 심급에서 6개월까지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6개월까지 하고 2심 올라가면 다시 6개월이 시작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군요. 네,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2개월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이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6개월. 어쨌든 총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4가지 사유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게 이제 교차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걸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걸로 3심까지 갈 때쯤 되면 1심의 이제 확정 판결이 남으로써 그냥 뭐 무기징역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 계산 안 할만하네. 네, 네. 그치. 이제 좀 수긍이 되네.
이러나 저러나. 수용이 된.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영치금 12억과 아, 관련해가지고 12억. 네. 예, 좀 형사법적인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냥 돈을 받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선동을 해서 이 사람에게 기부를 해줍시다라고 해가지고 모금을 했다면 원래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할 때는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증여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증여세 중에서 보통 이제 영치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다. 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나 아니면 뭐 축의금 이런 거는 증여세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래서 영치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식비라든지 간식 사 먹고 옷 사 입고 이러는 어떤 뭐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데 지금 12억 정도라고 하면 예. 이거는 자산의 증식,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의 증식이잖아요. 음. 그래서 요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관련한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50만 원 이하는 증여세에서 또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50만 원 이상을 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파악하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댓글 보니까 이게 워낙 윤석열에게 죄가 많아서 네. 조금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 네. 윤석열이 지금 뭐 무기징역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이 네. 있는데 네.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시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내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확정 판결이 안 났고 예.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는 체포방해 혐의로 5년 1심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요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요걸로 지금 그렇죠.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체포방해는 어제 이제 또 네. 특검이 다시 10년 구형을 한 상태고. 10년 구형 네. 이제 선고가 이제 곧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대법 확정 판결이 있어야 일단 그걸로 또 사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죄가 많으니까 모두가 힘들다. 나도 헷갈리다, 나도. 네. 재판이 8개예요. 예, 8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잠깐 좀 짚어볼까요? 예. 왜냐?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매우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재판이야.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이가 허위상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자, 일단 다시 혐의만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혐의가 뭐냐? 네. 관훈클럽 초청 이제 관련해서 거기서 허위 발언을 한 건데, 첫 번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요거는 뭐 녹취가 있으니까 아웃이고. 요 이야기 했었고, 또 하나. 요건 빼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예. 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국에서. 김건희랑 건진법사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근데 이건 이건 거짓말이다. 예. 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이가 재판정에 나와서 음. 수사하기 많이 힘드시죠? 네. 판결하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가르마 타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자백을 이건 뭐 연어도 안 사줬는데 회유도 안 했는데 그냥 자백해버렸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물어봤습니다. 법당에서 김건희랑 같이 전성배 씨 만난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 예. 본인은 이제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네. 그런데 어제 그 중앙지검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 그 전성배 씨 집이라는 곳에 와이프랑 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이프랑 전성배 씨가 데려온 사람이 집으로 한번 또 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뭐 끝났네, 뭐. 해버렸다. 네, 네.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자백. 자백. 예, 끝났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와이프에 대한 찐사랑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인이 또 나오면 이제 화장 안 한 모습에 머리 흰머리 난 모습에 안경 쓰고 이제 막 이렇게 관리 안 된 모습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또 막 카메라 터뜨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다 자백해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니에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아무튼 요거는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예. 아니면은 지금 국힘에서 절연한다고 해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 아우야. 나 만났수다. 김건희랑 나 만났수다. 국민의힘 400억 초래되라. 아. 이거 아닌가 싶어. 너무 미워서. 아 요새 하도 뭐 그래. 윤석열을 절연한다, 전륜한다 그럴 수 하니까 있겠네.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이거 계속 절연 프레임으로 가면 이제 다음 재판에 나와서는 그러네. 사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선거 캠프도 제가 하나였겠습니까? 요 말을 버리면 끝이지.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 손가락 넣는 거야. 400억 토해내는 거야. 400억. 그거 좋다. 네, 이거 본인은 어차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본인은 어차피 탈당했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 뽀개버리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뽀개버리겠다고. 쥐약 먹은 새끼들. 내가 뽀개버리겠다. 맞아, 그 이야기 했어요. 예. 아이고, 윤석열이. 대단합니다. 마지막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소소한 범죄 하나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소소한 범죄.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소소해. 어제 나온 뉴스인데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또 다른 명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나 봐. 그런가 보네요. 네, 패션 업체로부터 디올 옷을 또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브리핑한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씨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서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패션 업체랑 관저 이전이 나도 그거는 좀 연결이 안 되던데. 네. 시점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그것 때문에 시점에 관저공사를 맡았는데 그 시점이 그 디올 명품을 받았던 옷을 받았던 시점하고 겹치는 걸 보니 네. 그러니까 관저공사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은 것처럼 근데 보이고요. 21g 쪽에서도 그 디올을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21g이 직접 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패션 문화업체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패션 문화업체가 어딘지가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1g 쪽에서 뭐 그 와이프하고 그 대표 부인하고 또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전해주기 어려우니까 돌려서. 엎쳐서 그렇게 해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가능성이나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 송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을 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자, 관련한 브리핑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쌍땡땡 등 특정 사기업이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어 술파티 의혹도 우리 종합특검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라는 것은 그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특검은 공소 제기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아주 길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국민의힘이 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봅니다. 설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권까지 줄 생각인가요? 네, 이건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 나설 필요도 없어. 공소 취소의 권한이 특검한테 없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야. 수사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종합특검법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를 보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요거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조금 딱 떨어지잖아. 네. 요게 딱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왜 2차 종합특검은 이 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요.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이가 개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당시 기재위가 윤석열 정부의 기재입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UN 경제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버린 거야. 이시원이? 아니, 기재위가. 기재위가. 그 당시. 요거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버렸어. 기재위에서. 자, 그렇게 되면 아태위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재명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자 이제 이시원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못 잡았는데 이 기재위 얘네 왜 갑자기 갑툭튀해서 저 눈치 없이 행동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국정원한테 야 이거 빨리 불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걸 근거로 제거하려고. 자, 관련한 이야기를 이종석 국정원장이 밝혔거든요.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 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피신했습니다. 됐지. 이시원이가 그러면 완전히 개입된 거잖아.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정원 차장은 바로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근데 이게 맥락을 보면 아는데 2018년부터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남북 간에 오고 가는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었고 경제 제재도 풀리기만 한다 그러면은 경제 협력도 막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쌍방울이라는 곳에서 북측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목적이든 간에 뭐 그게 아주 불법적으로 안 좋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 뭔가 돈이 건네졌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싶어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싶어서 통전부 산하나 아태평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재 대상이야. 여기 돈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곳이야라고 규정을 하고 싶어 했던 거지. 네. 근데 기재부는 이거 아니야. 그 제재 대상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이시원 비서관이 나서가지고 국정원을 움직여서 이거 제재 대상 맞아.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건 불법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좀 있으실까요? 우선 조선아태이가 이제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예요.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고 보통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북 사업들, 그러니까 민간 측의 대북 사업들, 예를 들면 현대아산이라든지 이런 대북 사업들은 대부분 조선아태위랑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조선아태위가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 순간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 수준의 대북 사업은 다 끊겨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조선아태위가 이 제재 대상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열거주의인데 그 열거 대상에 조선아태위가 없으니까. 네. 열거 대상에 조선아태위가 없는데 이거를 유권 해석해가지고 넣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순간 향후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다 끊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그 당시 재판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저희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당연히 기재부 고시로 나가는 거니까 기재부가 해석의 권한이 있는 거고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그런 답변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정말 그때 끝까지 코너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사실은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국정원이 전문가다. 그게 기재부가 전문가지 왜 국정원이 전문가입니까? 아, 그랬어요? 네. 국정원이 전문가니까 국정원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알았어. 그럴 필요가 있네.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국정원의 의견을 저희 간 겁니다. 저희 갔고 전 국정원에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그 교류 사업을 전면 다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답변이 왔죠. 와서 이화영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냥 야 국정원 자식들 해도 너무하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있었네. 해도 너무 어떻게 이런 의견을 밝히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제 국정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견을 밝히기가 부담됐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국정원장 제끼고 야 이렇게 답변해라고 밀어붙인 상황이 있었던 거고. 뭐 좀 핑계를 좀 대자하면 사실 돌이켜 보면. 이거는 검찰이랑 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싸웠던 재판이라 이길 수가 없었던 재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분들이